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단어조차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는 건데 예고하고 실행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면서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소통하며 법률 자문을 하는 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틀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게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또 계엄 선포가 생방송되지 않았느냐며 내란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등 헌법 절차를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헌법재판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지, 수사 지원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측은 체포에 채자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상반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죠.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언이 이어져서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특정 인사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물론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 측도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가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참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이딴 증언과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3번째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주말을 거쳐 월요일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된 우편은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를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 명령을 송달해야 본격적인 재판에 착수할 수 있는 헌재는 당혹감 속에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된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3일까지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헌재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23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송달이 늦어지며 이미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소수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국수본은 즉각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같은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2인자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방첩사와의 소통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조 형사 명단을 국수본에 보낸 영등포 경찰서도 압수수색해 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한 건 맞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낸 건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지휘부는 물론 군 조사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공작원 HID 요원부터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판교 정보사부대에 북파공작원, HID 요원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집결했는데 경찰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병력 운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정보사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정보사령부는 물론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한 겁니다. 아마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엄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전부터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까지 캐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국방부 간부와 점심자리에서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오찬에 참석했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곧바로 오후에 휴가를 내고 경기도 성남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3일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안가 만찬 자리에도 동석했다며 안가를 관리하는 경호처장 등을 조사해 모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특검을 수용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제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건 국정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사법은 폭락한 쌀값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부 견제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대행이 아직도 민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수용,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5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킬 추가 탄핵안은 이미 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하면 탄핵의 당위성만 커질 거란 게 야당 시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남발된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이 계엄 사태 종식의 핵심이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 수용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대행의 선택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무총리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며 제2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 참모들에게 탄핵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당시부터 탄핵 소추까지 여당이 내란 공범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쓴 민주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이 발언을 계기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당시 국회 대신 당사에 있던 여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건데 집단 퇴장으로 항의했던 국민의힘이 이틀 만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리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논리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 없던 야당 중진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거라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정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피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계엄 당시뿐 아니라 탄핵 국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며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들자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또 한 번 발끈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느냐며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범죄 옹호당 이미지가 벗겨질 순 없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당 안에선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근거에 공감하거나 사법 심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발언이 적잖게 나왔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말라고 호소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 측의 법률 자문인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는 석동현 이 변호사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그저 40년 지기 친구이고 가까운 지인이면 저렇게 막 나와서 권한도 없는 분이 이렇게 기자회견 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의 내용을 봐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증언이 있고 진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에 객관적으로 진술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래서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저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또 기자들이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당하다면 왜 헌법재판소 그 서류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을 압박하고 배신자 프레임으로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진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신뢰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과연 지금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도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에 각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 진술이 대다수 주도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의원이 지금 휴정 시간에 최초에 접촉을 하고 나서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도 체포 리스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는데 정작 국회 정보위에는 위증 염려가 있다고 출석을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회유를 받은 정황은 없는지까지도 저는 확인해 봐야지 될 것이다. 이 진술들이 어떠한 것이 팩트이고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술 하나하나의 여부를 어떤 것이 진실이다 혹은 거짓이다로 확정짓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국정원 이런 분들의 증언도 증언이지만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명씩 1명을 체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더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런 적 없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증언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러한 증언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반박하기에는 이게 재판 과정 전에서 언론을 통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고요.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화영 재판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나 측근들을 만나서 회유하려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봤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혹시라도 부적절한 군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러한 회유를 해서 이런 진술들을 끌어냈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위법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 전에서 이러한 진술들이 어떠한 진위 여부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형태로 민주당이 이러한 진술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11일 날 제보센터까지 만들었어요. 제보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계엄 제보들을 객관적인 확인 사실이 되지 않은 제보들을 통해서 여론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엄이란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가벼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에 두고 질의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처음에 이 내란 관련 종사자들의 핵심 인물들이 두 가지를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 뉴스 보고 알았다. 두 번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잘못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시간 끌기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어요. 뭐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계속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제 석 변호사 말로는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변호인단이 온전하게 언제 꾸려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단을 꾸릴 시간을 일주일 남짓조차도 주지 않고 재판 지연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 지연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고 민주당의 동봉투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심판 났지만은 조국 역시도 아주 긴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랬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들 다 지금 최종심까지 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마찬가지죠. 1년 강제 규정이 있어요. 1년 안에 최종심까지 끝내라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조차도 2년 2개월이 걸릴 정도로 지연시켰는데 이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변호인단 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심 연기시키고 있었죠. 네,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공직선거법 변호인을 꾸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 내란죄라면서요. 그리고 극자 일부 정치인들, 극자 유튜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중대범죄에 대한 변호인단 꾸리는데 일주일 긴 시간입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항상 주장을 할 때 좌파 무죄, 우파 유죄식으로 주장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이니 똑같은 법의 잣대를 똑같이 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반박하시던가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6343이라는 원칙을 이재명 대표만 마치 이게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직선거법이 이 강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어떤 범죄의 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적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현실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한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 내란죄를 사실 변호해본 변호인들이 거의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게 내란죄 혐의가 너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뜻 나서려고 하는 변호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도 이 재판의 가치와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득될 게 없어서 다 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석동현 변호사, 본인의 공식 변호사도 아닌 분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 단 한 명,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라도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고 또 과거의 검찰총장이었고 평생을 범죄자들에게 소환하고 기소하고 수사하셨던 분이 본인은 정작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의 좀 채통을 좀 지켜주시라. 그렇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왜 이제 공식적으로 맡지 않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고 만약에 판결 결과가 정말로 잘못 나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당연히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정말로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계엄이라는 무거운 상황에 대해서 가벼이 처신하고 있다. 그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바라볼 수만은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반문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법조계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네. 가능하지 않다라는 어떤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치인들은 현행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국민정서법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그 위법한 행위가 과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가도 판단을 하지만 국민 여론도 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그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서류를 지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생일 때문에 온 생일 꽃바구니는 수령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공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 이런 것은 대통령으로서 좀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시라. 아니, 본인도 법적, 정치적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탄핵 심판에 나오셔서 직접 변론까지 한다는 말이 나오시니까 저는 이런저런 우회하는 방법보다 저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면 정면 돌파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봐요. 가처분 같은 경우가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볼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여러 국제 정세라든지 경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국가적인 손해를 가져올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직무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을 가처분으로 득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우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 이미 탄핵안을 쓰고 있다. 특검 수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보수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좀 차분하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물론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제 관료 출신이라서 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그게 저는 어쨌든 탄핵 심판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급한 거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당장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보다는 일단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 정상화라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부터 빨리 끝내놓고 나서 그 후에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행정부는 법률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법률 거부권을 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 거부권을 쓰는 것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신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정치적인 쟁점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되는 특검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김여사 특검법이 있고요. 내란 특검법이 있는데 사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본인이 관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법률의 안건마다의 차이가 아니라 한덕수 대행의 지금 권한대행의 이 권한의 범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와 야가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금 제2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 권한을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의 방식과 똑같이 현상 유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이거를 이 법안은 제2요구권을 쓰는 것이 맞고 이 법안은 제2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는 적극적인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법률이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제2요구권 쓰는 것이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적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언급하고 있는 소극적 권한에 국한해야 된다라는 거에 맞추려면은 특검법도 거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근데 오늘 일간지 사설 제목이 생각납니다. 국민의힘 법안 거부권은 괜찮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돼. 이거는 어느 기준입니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때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지도부하고 저는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가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예를 많이 들고 있어요. 2017년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이전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도 절차를 행하기 전에 국회에 와서 저는 여야 지도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어떤 거부권이라든지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아까 제2요구권을 사용하는 것 모두 다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권한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상 유지적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으로 같은 안건들을 무한 반복해서 올려왔고 또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2요구권을 써왔으니 현상 유지적 차원에서 제2요구권은 사용하는 것이 소극적 권한대행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탄핵 카드를 잠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탄핵안 난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은 이거를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본인은 처벌받을 겁니까?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하셔야죠. 직을 걸겠다든지 바로 은퇴하겠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탄핵이 뭐 기각되면은 거기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을 처벌하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헌법 기관이에요. 이거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것은 본인께서도 법률가 출신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위원이었어요. 그때는 왜 하신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헌 선포에 이어진 내란죄가 훨씬 중하게 보고 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 비위 사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헌 같은 경우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위중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군인이 창문을 뚫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합니까? 총 들고? 오히려 군인들 때문에 질서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왜 HID, 북파 공작원들을 왜 보낸 겁니까? 이게 국가가요, 북파 공작원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양성해온 국가 병력을 어떻게 이런 일에 마음대로 사적인 어떤 이유로 그런 걸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요. 민주당이 정말 온갖 유언비어와 온갖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최종 판결을 보면요. 뇌물죄조차도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치적 탄핵이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유언비어들을 계속 배포하고 있죠. 마치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하물며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런 지금 유언비어들, 이런 가짜 뉴스들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죄다 아니다로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대표 말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탄핵을 그냥 탄핵 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들은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같은 액이나요, 같은 안건으로 같은 사유들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회기 쪼개기, 안건 짜집기 등으로 인해서 탄핵 무한 반복하고 있고요. 폐기된 법안들, 특검법 등도 무한 반복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위헌, 위법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위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이 원리조차도 깨부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무한 반복 행위를 통해서 결국 민주당이 세운 것은 대한민국 행정이었다. 그리고 사법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논의는 좀 더 무르익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성동 권한대행이랑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회동하면서 서로 꺼냈던 그 요구안들은 일단 대부분은 무산이 된 것 같고요. 국정안정협의체는 국민의힘에서 검토 중이다라고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여할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협의체 정말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민주당의 진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진위가 있는 협의체라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참여해야죠. 당장이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국정협의체를 빌미로 해서 마치 야당이 정부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의 자체가 불순하다면 여기에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인 행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때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국정안정협의체 말 그대로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이런 말은 여당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이 사실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럴 여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현재 위치가 법안 하나 혼자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사실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협조가 국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안정협의체가 여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으로서는 이런 협의체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힘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할 것 같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많이 혼란되어 있고 지금 해외 신인도도 많이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여당이 먼저 나서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었어야만 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거대 야당 180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고 행정, 입법, 사법 다 마비시켜 왔는데요. 강도한테 무기까지 들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그 무기도 내놔라고 한다고 해서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여론이 무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론이 무서울수록 우리가 알려야 될 진실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대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정당들에 대한 여론의 생각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한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에서 18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픽 띄워봐 주시죠. 네. 자, 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지지율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2019년 1월에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이틀 후의 여론조사에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였던 것으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는 이 지지율이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 사실이 아닌 공방들이 지지율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면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힘의 대통령의 대역죄를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이 여론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지율에 대한 반영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사건, 아직 판단되지 않은 사건들을 여러 개 남겨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판결이 났었을 때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앞서서 그래픽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지금 민주당이 39%로 가장 높긴 합니다만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회색 부분이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도 무려 22%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저는 민주당 39%이지만 조국혁신당이 8%까지 더해서 저는 한 47% 대 26% 좀 이런 구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탄핵 시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2%라는 것은 앞으로 이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 민주당이 중립층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는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 안정감을 국민들께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외환시장과 증시가 출렁이었습니다. 탄핵 여파 속에서도 1,43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넘나들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2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장중 1,440원을 넘었던 환율은
당국의 방어 등으로 어렵게 1,430원대로 내려갔는데 미국발 충격에 다시 고삐가 풀렸습니다. 주식시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 영향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는 신호를 보낸 데 따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에 금융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의장도 한국은행을 찾아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그리고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 또 금융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150억 달러 늘리고 계약 기한도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시장이 아닌 외환 보유액에서 먼저 조달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곳곳에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서버 관리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만 있었다는 해명과 달리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복귀해라. 정보사 군인 38명이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납치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하기 위한 차량까지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명의 선관위 직원을 납치를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증언을 조작을 획책하고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를 언급했고 실제 제2기갑여단장이 당일 저녁 판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관련 병력이 출동을 대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엔 정부의 정책방송원 KTV에서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기습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생방송 계획안을 만든 건데 마침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여당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계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이어 탄핵심판 대리인단 17명 명단도 발표하면서 탄핵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투표와 개표 결과를 바꾸려면 물리적으로 투표 용지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엔 수많은 감시 과정이 있다며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선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겠느냐는 의구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상대 보안 점검,
사전투표 용지는 물론 선관위 등의 직인까지 빼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를 미리 뽑아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 완료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해 결과를 왜곡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와 출력에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버 방화벽 등 감시 보안 시스템 해제, 정당 참관인 배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무력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개표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온라인과 방송사에 공개하는 용도일 뿐 개표 조작을 위해선 결국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필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점검 당시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안관제 시스템 작동을 멈췄다며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둔갑하려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겁니다.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실제 국정원도 지난 점검 결과 발표에서 전체 5% 정도 점검했고 보안 취약사항을 발견했을 뿐 부정선거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선관위는 또 극우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평균 득표율이 63대 36 비율로 일정했다는 등의 음모론에 실제 데이터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안윤학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음모론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부터 본격 확산했습니다. 사전투표 강세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수도권 석권과 선거 압승이 배경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서울, 인천, 경기 사전투표 평균 득표율이 각각 63%와 36%로 같다는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의혹의 근거로 활용됐는데 정작 선관위 발표는 달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그 외 후보로 나눠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득표율 평균값을 낸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의 수치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63대 36 음모론의 배경은 해당 결과값에서 인위적으로 기타 야당과 무소속의 득표율을 빼고 1대1 구도를 만들어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 변수에 손을 댄 결과 나온 우연의 일치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단 겁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1대1 구도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집계해보니 63대 36 비율은 단 17개 지역구 6.7%에 불과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정 득표 비율만으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수출한 개표 장비를 활용한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국가로 지목된 이라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은 우리 민간업체와 계약했을 뿐 선관위 차원 개입은 없었단 설명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직접 도장을 찍어 투표하고 전자개표기를 거친 뒤에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공개 수개표를 진행한다며 해당 국가와의 투표 시스템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등 역시 지역구 용지 하단에 비례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군의 선거정보센터 점거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자문위원들이 계엄군이 점거했던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방문해 서버 훼손이나 침입 흔적 여부를 점검했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단체의 선관위 서버 공개 요구에는 현행법상 비공개 대상이지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검증,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 저녁 7시 서울 열린 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1,50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때는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어제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체제에 우리 정부와 고위급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하며 신뢰를 표명한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 전에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정부가 한국 정부와 앞으로 몇 주 안에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고위급 접촉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계엄 선포와 탄핵 전국 등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한국의 신뢰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서도 주미대사를 역임해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고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거라며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be ready to work with acting President Han and the ROK government. And we'll look forward to sharing engagements in the future should any get scheduled.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 정부는 핵협의그룹 회의와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연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커트 캠벨 부장관도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대미 외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20일 전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나 고위급 당국자의 방문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정권 교체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고위급 접촉에 나선 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룬 한미 동맹의 진전과 한국의 안정적 상황을 지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씨는 유력 정치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전 씨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적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외에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을 맡았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외에 전 씨와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에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요새도 대통령 부부가 연락하셨습니까? 특히 검찰이 앞서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석 대와 태블릿 P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파일 15만여 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를 통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1차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은 15만 5천여 개입니다. 검찰은 이 파일 가운데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또 명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내용,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홍 시장 측근과 주고받은 메시지 파일도 포함됩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증거자료 선별 작업에 참여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머지 자료의 복원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을 참관한 명 씨 측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홍 시장이 명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명 씨를 통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명태균 씨에게 복당 부탁을 했고 계속 복당 시도를 했던 것이지 복당 부탁을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할 때 명 씨 옆에 있던 2명이 이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 씨와 명 씨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는 1차로 확보한 15만 5천여 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만 2주가량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 앞으로 있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그룹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등을 추진할 정치적 동기가 분명했고 쌍방울그룹 역시 이 전 부지사의 대남 요청을 받아들인 뒤부터 대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됐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진술 세미나, 술판 회유 의혹은 납득이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등 정책적 목적도 가졌다며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심리는 항소심에서 끝나는 만큼 이 대표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줄어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실체적 진술을 확인해 주었다면서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법꾸라지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 신청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미루고 있다며 더는 사법방해를 말고 신속하게 재판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달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흰 눈으로 덮인 벌판의 군인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빠르게 몸을 피하지만 역부족입니다. SNS에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북한군의 사망자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정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장성급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외신의 200명 사망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선 최대한 보수적인 분석이라며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은 교전 횟수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낯선 환경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도 이로 인해서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힘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올해 절취한 가상화폐가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9천억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47건의 가상화폐 절취로 13억 4천만 달러를 가로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는 2022년에 11억 달러를 넘어설 뿐 아니라 지난해 6억 6천만 달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탄핵 전국 속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료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겨울 과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 스틱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2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의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서 47%, 24% 올랐습니다.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그 환율도 오른다고 하니까는 이게 진짜 서민들 먹거리인데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쉽게 손이 못 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식료품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다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어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선을 넘었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떨지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개장했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 분위기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42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684포인트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448원을 지나가면서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어제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듯 했지만 반도체 분야의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금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29로 조금 더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1,448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개입을 시사했음에도 여전히 1,45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살짝 오르면서 68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과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이끈다는 건 지난 16일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피의자 입건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는데도 변호인단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서두에 제가 브리핑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심판까지 준비에 들어갔지만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언제 완료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대응 전략을 만들며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겹친 만큼 변호인단 규모를 키울 필요성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첫 변론기일에 9명이 출석했고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곧 2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초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강제 수사하면서 계엄 수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과 경찰이 국방부를 어제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에 이제 인원을 투입을 시켰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인 19일입니다. 이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가 영등포 경찰서 그리고 이제 경찰 국수본 그리고 또 이 군사 투입도 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압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압수가 된 대상 중에는 경찰 국수본의 우정수 본부장 같은 이 비상계엄의 수사 총책임자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검경의 이런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수사할 사항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혹시나 이게 어떤 그 검경의 갈등으로 좀 비화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혐의 자체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경찰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군사 그 관계자 그 경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영등포 계엄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엄이 영등포구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 여의도에 이 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 지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예. 응하였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관여한 사람이 있고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이유를 따져본 다음에 발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설득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이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조금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도 이제 일견 타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뭐 이게 검경의 이런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수사 기관들마다 이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뭐 일부 그 구성원들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국가의 기관들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그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이 기관적으로는 협조가 될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관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수본과 국방부는 공수처와 함께 이제 공조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서 지금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된 공조본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조본 자체 뭐 수사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만약이라도 이런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라든지 뭐 공조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조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혐의에 관해서는 수사가 조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조본이 아니라 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구분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지금 사실 공조본이라고 하면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군이 합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본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홀로 떠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공수처가 이 공수처 검사가 이제 10여 명 정도 되고 이제 수사관이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를 지금 현재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 이첩이 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 사령관 이렇게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 이 부분 이제 샅샅이 이게 조금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예.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술들을 이제 증거를 정리를 하고 또 물증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증과 합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찰에 이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인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찰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경찰이라는 기관이 훨씬 더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수사 노하우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경찰에서 이 수사 전체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공수처에서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적인 조금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다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현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이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변호 업무를 맡진 않았습니다만 40년 지기 친구로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체포라는 단어에 채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것과 배치되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채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 이 계엄을 한 상황과 내란의 죄가 성립되는 건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계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계엄 자체가 내란의 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 목적이 있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 기관에 이러한 뭐 그 권능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결국엔 국회의원, 국회 자체가 이제 국가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이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어서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내란죄로서의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탄핵심판에서의 이 위헌이라든지 이 법률의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퉈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체포를 했다라는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만약에 나는 체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전달 과정에서 만약에 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하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뭐 대통령의 녹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들이 당시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말씀 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있었던 1차 출석 통지에는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요. 공조본이 오늘 오전에 2차 출석을 통지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2차 출석을 통지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강제 2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응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당연히 응할 겁니다. 수사를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신중히 볼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신청이나 청구 이거 자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 아직 변호인을 명확하게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정당성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지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여론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당한 시기에 이 부분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가만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오늘 오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추적 기자님께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비상겸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서를 2차로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조보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이어왔고요. 이른바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고 일명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여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모 전직 대령도 체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엄 당일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까지 다수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른바 중복 소환 논란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자료가 공수처로 전달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조보는 검찰 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조본이 이미 한 번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서류 수령 자체를 거부당했었죠. 네, 공조보는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관저에 직접 방문하고 등기우편까지 보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등이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은 체포의 책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조보는 2차 통보 역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인편과 우편으로 동시에 전달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체포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강제 구인 카드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자 공조본이 2차 출석 날짜로 제시한 날짜가 25일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애초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내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내일 거기 소환에는 사실 응할 필요가 좀 없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검찰이 이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수사에 필요한 이 조사 자체에 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공조본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시간을 그 통지된 일자에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일자를 조율을 해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출석을 할 때 또 한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경호 문제 때문에 어디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아마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25일 이제 출석 날짜를 이제 통보를 한 상태인데 그때까지 변호인단 구성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인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변호인단을 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단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한 변호인단을 조금 구분해서 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굉장히 변호사분들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단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 자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한 명만, 동석할 변호사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것 자체가 한 명이라도 되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은 꼭 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동석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자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것이 있고 특히나 장소 부분이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장소 부분에 대한 논의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헌재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아야 이제 헌재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헌재도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서류가 전달됐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 이 탄핵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형법 이 부분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의 이 송달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다 보면 이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유치 송달이라고 해서 네. 어떠한 장소에 가서 이 부분에 이제 송달을 받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놓고 가는 이 유치 송달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유치 송달의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이 법원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그 공시 송달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대표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유치 송달이라든지 공시 송달을 했을 때 이 절차라든지 이 효력의 이 규정 자체를 만약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이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23일
3일 브리핑에서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때까지 송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송달 문제 처리 방향을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을 한다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존의 방법대로 송달을 하고 네. 송달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치 송달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변론 준비 기일을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변론 준비 기일을 뭐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브리핑에서 그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어찌됐건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정리가 좀 될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선관위 관련돼서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실제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개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입장의 의견인데 지금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예, 이 선관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뭐 행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은 될 것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일부의 의혹이지만 그것이 뭐 실질과 다르다라고 반박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고 만약이라도 그 사실관계가 실질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을 때는 어떠한 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현재의 의혹인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검찰이 이제 조재호 그리고 김봉식 두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청장을 오늘 이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석 청구 의사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인용이 될까요? 이 보석 자체가 이제 이 구속된 당사자, 피해자가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석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석의 인용 여부 자체는 만약에 이 당사자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굉장히 중한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중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느 기냐, 초기냐, 뭐 중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햄버거집 개업 모의 외에 한 차례 더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령 민간인이 추가로 관여됐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거 상당한 위법 사항 아닙니까? 예, 민간인이 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끌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나를 따라와도 된다 이렇게 조금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내란으로 일단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은 가담의 뭐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추위의 기세가 많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았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전 중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도 내일까지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에는 시간당 최고 3cm의 강한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5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절기 동지이자 주말인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그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휴일 아침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추위가 주춤하는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